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월요일이고요. 점점 이불 박차고 나오기 정말 힘들어지는데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낮은 데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오늘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아서요. 외출하신다면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구름이 산허리에 걸리면서 짙은 안개가 종일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고 항공기 운항 정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데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일 전망입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2.6도, 대전 12.4도, 대구 11.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가을 햇살이 들어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서울 19도, 청주 19도, 광주 20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까지 매우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감기와 독감 걸리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한국 수송기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긴급 투입한 군 수송기가 일본인의 대피까지 도우면서 일본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감사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투입됐던 군 수송기가 일본인에게도 도움을 주었다고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군 수송기 한 대를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보냈습니다. 이 수송기는 가용 좌석이 230석이라고 하는데요. 탑승을 희망하는 한국 국민에게 좌석을 배정하고도 좌석이 남자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 쪽 등의 탑승을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이죠. 수단 내전 발발 당시에도 일본인들 대피를 도운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SNS에도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고요? 맞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어제 가미카와 외무상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 통화에서 한국이 군 수송기로 일본 국민 등 51명을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기사로 내용을 접한 일본 누리꾼들도 한국군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인이 일본인을 도와줄 줄은 몰랐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본인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해준 그 마음과 행동에 고맙다는 등 이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이 자국 정부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해결한 점에 대해서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한일 관계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또 그만큼 올라가니까요. 네. 우리도 그 소식 접하면서 뿌듯하고 그랬잖아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헬로윈 무개념입니다.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에서 무려 159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인터넷 게시판에 헬로윈데이에 이태원에 가게 되면 무개념인가요? 라는 질문글이 올라와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악의 압사 사고로 불리는 이태원 참사 정말 잊을 수 없는 네. 너무나도 큰 상처잖아요. 그럼에도 곧 다가올 헬로윈데이에 이태원을 방문해도 되냐라는 질문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질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요. 올라오자마자 조회수가 순식간에 10만 건을 넘기면서 댓글도 여러 개 달리고 긴 토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곳에서 논다는 것 자체가 꺼려질 것 같다. 또 참사가 겨우 작년 일인데 올해 굳이 이태원에 가나 싶기는 하다라고 하면서 굳이 그날에 이태원에 가고 싶지는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거지 거기 간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다. 이태원을 꺼리는 게 상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너무 슬픈 기억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태원 방문이 본인 개인의 선택의 몫이라는 입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할 텐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여러 측면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대비해서 거리의 인파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인파감지 CCTV를 헬로윈 주간부터 본격 가동해서 밀집도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고요. 사고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힌 것이 이제 해밀턴 호텔 불법 증축물이었는데 이런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무단 적치물 등도 적발하고 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죠. 안전을 위해서는 좀 심한 규제도 필요할 것도 같고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소방서 주차입니다. 주차 빌런 문제가 잇따라 터지는 가운데 소방서에서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 앞에 이 불법 주차한 차량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기사를 보면 막 화가 나고 네. 그렇습니다. 긴급한 순간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소방차 앞에 떡하니 불법 주차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차량들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을 한번 보실 텐데 건너편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에는 불법 주차한 SUV 흰색 차량이 소방차 2대의 진로를 떡하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노란 글씨로 주정차 금지가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모습인데요. 글쓴이는 TV로만 봤던 이른바 주차 빌런 현장을 직관했다라고 하면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켜지 않은 상태인 걸 보니 다행히 출동 상황은 아니었나 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글을 본 누리꾼들 강제 견인 조치를 하거나 밀어버려야 한다. 소방차의 출동 명령이라도 떨어졌으면 정말 어쩔 뻔했냐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아니, 저거 운전자가 누군지 운전자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저런 경우에 강제 처분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던 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2018년 소방기본법에는 긴급 출동할 경우에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그대로 밀어버리는 강제 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근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 처분 절차 매뉴얼이 복잡하고 면책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차주의 민원이라든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장에서는 강제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법이 개정된 뒤 지난 5년간 강제 처분이 이뤄진 건수는 고작 4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민원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부담 자체를 줄여주려는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제 처분했을 때 차가 훼손되고 이러면 이제 소송에 휘말리니까 네. 그게 또 두렵고 이래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행위잖아요. 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번째 이슈 소개팅 앱입니다.
100세 시대죠. 중장년층들 가운데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인생 2막을 시작하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젊은 층만 사용한다고 여겨졌던 소개팅 앱을 이용해서 연애를 즐기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중장년층은 과거에 비해서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젊게 살거든요. 이렇다 보니 뭐 사별이나 이혼 후에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고 또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요. 65살 이상 남성의 재혼 비율이요. 2021년 10.1%에서 2022년 10.5%로 여성의 재혼 비율은 같은 기간 5.2%에서 5.7%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장년층의 소개팅 열기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한 시니어 소개팅 앱에 따르면 5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앱 다운로드 수는 4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7월 18세 이상 성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더니 50세 이상 미국인 중에서 17%는 데이트 앱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 소개팅이라는 것이 사실 젊은 세대의 전유물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유일한 제약이자 한계라는 것이 중장년층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중장년층도 때론 가슴이 뛰거든요.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준 기자, 요즘이 자동차 업계가 그렇게 바쁜 때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중에 이 4분기는요, 전통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선 성수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연말에 할인 혜택이나 신차 출시 같은 게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올해도 이 자동차 업계, 국내외 자동차 업계는요, 이 성수기를 앞두고 이 대여급 신차와 프로모션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이 너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 이 4분기 신차 기대작 중 당신의 드림카는입니다. 야, 너무 멋진 말인데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 다 준비했다. 야. 아, 기대됩니다. 소비자별 취향에 맞춰서 골고루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차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올 4분기 기대되는 신차 하나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 아빠들의 마음을 훔치러 온 드림카입니다. 지난 11일이죠. 이 국내 G브랜드에서 G브랜드 최초로 쿠페형 SUV G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장년 아빠들의 로망으로 불리는 이 G모델은요, 출시한 지 3년 9개월 만에 선보인 페이스리프트, 즉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전면부를 보면 상징과도 같은 두 줄 헤드램프가 그대로 적용됐지만 측면부에는 이 낮고 완만하게 떨어지는 쿠페형 특유의 디자인은 기존 모델과 좀 차별화된 점이고요. 실내 디자인도 좀 변화가 눈에 띕니다. 이 시트에는 쿠페 전용 패턴을 적용했고 이 뒷좌석 등받이 조정 기능을 적용해서 쿠페형 SUV의 단점으로 뽑히는 실내 공간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의 기본형이 아빠들의 로망으로 불리고 이랬었는데 쿠페 SUV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또 좋은데 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모델이 얼마 전 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이 G브랜드가 공식 후원하면서 총 110여 대의 차량을 제공했는데요. 이곳에 이 G모델 쿠페 버전을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했습니다. 이 영화를 본 후 여유 시간에 신차를 구경하는 이 관람객들은 영화제에 즐거움을 더했다는 후문을 남겼는데요. 혹시 아쉽게도 영화제를 놓친 분들이 있다면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전용 그 전시관에서 지난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신차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아빠들의 드림카를 만나봤는데요. 엄마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는 그렇죠. 없어요. 엄마들의 드림카도 궁금합니다. 엄마들의 드림카로는 스웨덴의 차량 브랜드 V사가 꼽혔습니다. 자, 다음 달 11월 달에 전기 SUV E 모델을 국내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모델은요, V사 브랜드 역사상 최초의 소형 SUV이자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확장하는 네 번째 모델입니다. 이번 모델은요,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전기차 트렌드에 발맞춰서 새로운 고객들을 견인하기 위해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 모델을 도로에서 보는 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2024년 내년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V사가 최초로 소형 SUV를 낸다. 근데 뭐 작아도 알찬 기능이 또 많이 있을 거는 같은데 엄마들이 근데 드림카로 V사를 뽑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여자들의 드림카하고 엄마들의 드림카는 달라요. 여자들의 드림카는 외형이 좋아요. 이쁜 거. 그렇죠. 예뻐야 네. 엄마들의 드림카는 애들을 태우고 학원 데려다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이 픽업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함을 강조했습니다. 자, V사의 차량은 미국에서도 사코맘이라고 해서 학교와 스포츠클럽에 등하교시켜주는 열성적인 엄마의 차로 인기입니다. V사의 중형 SUV 중에 또 다른 인기 차종 X모델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올 상반기 기준으로 차량 구매자 중에 기혼자가 91%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37% 가장 많고요. 30대가 3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30, 40대 아빠차, 엄마차로 자리 잡았다는 그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의 로망이라고 불렸던 거군요. 네. 앞으로 출시 예정인 소형, 아니죠. 컴팩트 전기 SUV에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호응을 할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신차는요? 네, 다음은요. 이 오빠들의 로망을 자극할 만한 차량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오빠차. 이 지난 5일 독일 B사가요.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서 먼저 공개한 신형 시리즈입니다. 이 독일이나 유럽 시장이 아닌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한 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한국 시장에서의 중요도를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은 1972년 1세대가 출시된 이후 전 세계에서 800만 대가 팔릴 만큼 이 B사의 대표 모델인데 이 신형 시리즈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풀체인지, 즉 완전 변경을 이뤘다고 합니다. B사의 기존 모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요.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였다고 합니다. 네. 대단. 그렇기 때문에 이 B사에서 우리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풀체인지 신차면 디자인부터 사양까지 전부 새롭게 바뀌었겠는데 어떤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까? 네, 일단 기존보다 덩치가 커졌습니다. 어우. 이 차체가 전 세대보다 길이는 95mm, 너비는 30mm, 높이는 멋지다. 35mm 늘어났고요. 이 앞바퀴 중앙부터 뒷바퀴 중앙 사이를 얘기하는 이 휠 베이스도 20mm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내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이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곡선으로 연결했는데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새롭게 개발한 모델이지만 그럼에도 차량 가격은 기존 모델과 비슷한 200만 원 수준에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내 출시 가격은 트림에 따라서 6,880만 원에서 최대 8,87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생 첫 차를 구매할 사회 초년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신차도 있다고요. 지난 12일에 여주의 한 자동차 행사장에서 이 전기차계의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자동차 기업 K사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인 E 모델과 함께 E 모델 계열의 콘셉트카 2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K사는요, 다양한 신차와 더불어 충전 인프라 확대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는데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기겠다 이런 비전을 구체한 셈입니다. 네. 근데 이게 기대가 지금 상당합니다. 일단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순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아마 이 모델이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준준형 전기 SUV E 모델입니다. 이 E 모델은요, 올해 11월 이 중국 시장 출시를 앞둔 현지 전략형 모델로 지난 8월에 중국의 청두 모터쇼에서 디자인이 처음 공개됐는데요. 이 향후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차량 외관은 각진 전통 SUV 형태고 실내 또한
이 전통 SUV에 걸맞는 넓은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건 조금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서 얘기했던 K사의 컨셉트카 2종은 내년인 2024년에 또 방금 보셨던 이 모델은 내후년인 2025년 상반기에 이 국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인데요. 이 출시 가격은 기존 전기차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을 해서 전기차에 대한 가격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첫 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기차 구매를 망설였던 운전자들에게 드림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이날 그 K사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공개한 전용 전기차 3종은요 모두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시 가격이 35,000달러에서 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700만 원에서 약 6,700만 원 사이의 가격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신차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 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들 중에 과연 어떤 신차가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지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동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함께 해주실 상담 심리 전문가 이효선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중 기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첫 번째 주제는요. 이 아들에게 7억 원짜리 부동산을 넘겼는데 세금이 5억 원이나 나왔어요.입니다. 7억 원짜리 부동산에 어이구. 세금이 5억, 많이 나왔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그래서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역할은 이재용님과 제가 하고요. 아버지와 아들. 자, 국세청 직원은 장혜인 씨가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요즘 청년들이 부모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라면서요. 뼈 빠지게 일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들다는 아들을 위해서 저는 아빠로서 작은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반값 부동산을 주기로 말이죠. 아버지, 선물 줄 거 있다면 뭔데요? 빨리 말해요. 나 일하다 왔단 말이야. 아들아, 너 그거 월급 한두 푼 모아서 언제 집 사고 그럴래? 그러지 말고 아빠가 서울 외곽에 7억짜리 부동산이 있는 거 알지? 에휴, 기분이다. 그거 너 반값에 가져. 진짜 아버지, 그거 10억 넘게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잖아. 근데 내가 반값에 가져도 돼?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아니, 저 아빠가 자식한테 좀 싸게 팔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누가 뭐라 그러겠냐. 그리고 대한민국에 부동산 거래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 확인하겠어. 그냥 너랑 나 둘만 알고 조용히 넘어가면 돼. 알았지? 그런가? 하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잡아내겠어. 역시 돈 많은 우리 아빠 최고야. 아빠 고마워. 땡큐 베리 망치. 아이고, 이걸 어떻게 일일이 잡아낼까 싶었는데 이게 가능하더군요. 얼마 뒤에 저희 집에는 기존 세금의 가산세까지 내라는 신고서가 왕창 날라왔습니다. 황당한 건 부동산을 7억에 넘겼는데 세금을 무려 5억이나 내라는 겁니다. 아니, 국세청이죠? 아이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오. 나 같은 서민한테 뜯어갈 게 얼마나 있다고 세금을 5억이나 내라는 거예요. 네, 선생님. 아니,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그 부동산이 7억짜리가 아니던데요? 선생님 양심을 걸고 진짜 7억 맞으세요? 아이, 저기 7억이 맞다니까. 내가 10년 전에 내가 7억 주고 샀어요, 그거를. 참. 그럼 선생님, 저는 10년 전에 20살이었으니까 지금도 제가 20살이겠네요. 그쵸? 부동산은 현재 시가로 파셔야죠. 세금 5억 안 내시면 그 부동산 압류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차라리 남한테 팔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괜히 아들한테 부동산 싸게 넘겼다가 세금을 덤터기로 내게 생겼습니다. 5억이나 되는 세금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고. 야,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했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동산 넘겼다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 부동산을 자녀에게 반값으로 넘겼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3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A 씨는요, 2009년이죠. 배우자로부터 서울 노원구 건물의 지분을 7억 원에 얻었는데요.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9년이 되자 아들 B 씨와 C 씨에게 절반씩 지분을 양도했습니다. 가격은 10년 전에 구입한 그대로인 7억 원에 양도를 했고, 이 아들들은 각자 3억 5천만 원씩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을 7억 원에 취득해서 7억 원에 넘겼다라면서 즉 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7억 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여기에 있었는데요. 10년 사이에 이 건물의 값이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그렇죠. 2009년도에 7억 원이 지금도 7억이면 그건 안 오른 거잖아. 멈춘 거잖아.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거예요? 네, 세무서에서 이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다 의뢰를 했고요. 이 법인은 각각 15억 8천만 원과 16억 1천만 원을 부동산 가격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평균 가격으로 치면 15억 9,500만 원으로 이 3부자가 거래했던 7억 원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아, 이거 배 아파서 세금 내야 돼요. 그럼 해야죠. 지금 보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사실 이 정도 16억짜리 부동산을 지금 7억으로 올린 거고 이걸 내가 이렇게 팔았다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국세청이라도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세무서도 그 금액을 부동산 시가로 판단을 했고 부동산이 내야 할 부자가 내야 할 이 세금도 다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A 씨는요, 양도소득세 3억 1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두 아들은 각자 증여세 8억 8,800만 원을 고지받았습니다. 이들은 또 세금에 과소신고와 무신고 또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까지 포함이 됐고요. 무려 4억 9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 것인데 그러자 이제 3부자는 과세 처분이 너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야. 야, 아버지는 부동산을 넘기면서 두 아들한테 7억 받았는데 아버지가 내는 세금은 3억이 넘는 거고 두 아들은 8천 몇백만 원씩 증여세를 물게 됐으니까 총 네. 한 5억. 세금 폭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뭐 사연에도 나왔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내 걸, 내가 가진 네. 걸 내 아들에게 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죠. 네, 일단 3부자가 이 세금을 거부한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16억짜리 부동산이라니 그 무슨 근거냐 이거입니다. 이 통상적으로 이 부동산의 시가는 양도일 전후로 3개월이 중요한데 그 기간 내에 뭐 아랫집이나 윗집 이 비슷한 부동산이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건데요. 그런데 이 3부자 측은 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유사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 16억이라고 하는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변 시세를 알아야 우리 집 시세도 아는 건데 거래가 없었으면 시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16억이 잘못 평가된 겁니까? 이게 이제 이혼 소송에서도 비슷한데 네. 이제 집과 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집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로 이제 보거든 보통 아파트는.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값을 내리려고 하겠죠. 값이 얼마 안 나간다가 네. 받는 사람은 높이려고 하고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감정 평가를 합니다. 감정 평가를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학원 건물을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바로 위층에서 얼마 전에 거래가 됐는데 감정 평가법인 두 곳에서 16억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3부자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않았죠. 그럼 두 번째 주장은 뭐였어요? 네, 두 번째로 거부한 이유는요. 바로 이 사전 안내도 없이 가산세를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법 아니냐 이런 거였습니다. 이 신고된 세금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우선 지도나 안내를 해서 이 납세자가 따르지 않으면 과세 처분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세무서에서 이 과정이 없었다는 거고요. 또한 이 아버지 A 씨는 먼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 세법의 해석이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지 이 가산세를 부과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저는 동의합니다. 네. 법의 판단과 무관하게. 왜냐하면 세금 냈잖아요. 양도세도 내고 뭐 증여세도 내고 그러면 이 세금 낸 걸로 제가 볼 때는 가름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가산세 더군다나 가산세를 낼 때에는 뭔가 뭐 이렇게 뭘 안 낼 거다든지 뭐 늦게 냈다든지 뭐 그렇죠. 이런 그러면 일이 있을 가산세를 때 가산세를 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재판부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사전 안내나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어떤 법적
법적인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 양도소득세라는 게 원래 내는 사람이 자진 신고해야 되는 세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책임도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이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부자가 또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이거 그냥 단순히 잘 몰라서 법률의 부지나 착오로 그런 것이고 아니면 해석이나 적용을 좀 실수로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 어쨌든 먼저 자진 신고했는데 좀 적게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산세를 좀 감면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딱 그 부동산에서 150m 떨어지는데 중개사무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미리 이렇게 큰 거래를 할 때는 이거 시가가 얼마나 되고 양도소득세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고 하면 이거 큰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었던 건데 최소한 이 정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 실수로 그랬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가끔 가다가 그 아파트 얼마에 거래됐나 이런 게 볼 때 나오죠. 싸게 거래된 게 네, 있어요. 나와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거 특수관계인 거래예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내 아이들한테 싸게 좀 넘기는 이런 거 할 때 지금 이 얘기는 좀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궁금해져요. 네. 좀 싸게 좀 넘긴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저렴하게 이렇게 집에서 팔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싸게 해도 너무 싸게 하면 안 됩니다. 약간만 싸게 하셔야 돼요. 이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부모가 자식한테 이제 부동산을 넘긴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세금이 문제가 되거나 세 가지 세금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가액보다는 조금이라도 올랐을 거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내야 되고 여기가 이해가 되시죠? 자녀는 뭘 내야 돼요? 일단 자녀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부모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5% 또는 3억 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가면 양도세 기준은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시가대로. 그러면 더 싸게 팔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증여세가 문제가 되는데 30%를 싸게 팔거나 네. 아니면 그 한도가 3억 원이 넘으면 증여로 간주해버려요. 증여세는 양도세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팔려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가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싸게 판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네요. 네. 양도세, 증여세는 물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럼 시가 10억인 아파트를 예로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싸게 팔아야 양도세를 물게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짜리인데 7억 원보다 밑으로 가면 증여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네. 30%보다 더 넘었기 때문에. 네네. 양도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보다 더 엄격한데요. 네. 양도세는 5% 또는 3억 원 한도 내라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집인데 네. 9억 5천만 원 밑으로 팔았다. 그러면 그걸 양도세가 이제 10억 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를 원래 가격으로 물기 때문에 양도세는 이게 회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이게 막 돈 얘기가 나오고 몇 퍼센트 얘기가 나오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 아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내 아들한테 5억에 반값에? 5억에 딱 줬다. 네. 반값에. 그럴 때 얼마나 내나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원래 10억대로 네.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이 자녀분에게 5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내야 될 양도소득세도 줄어드는 거예요. 5억으로 기준으로 일단 매겨지게 되고 본인이 그렇게 납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 자체를 싸게 축소해서 팔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래 시가 10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녀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증여는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시가의 30% 또는 3억 원보다 더 싸게 팔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한도에서는 좀 싸게 팔아도 봐주는데 그거보다 더 싸게 팔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시가 10억에 30% 3억 원이잖아요. 네. 7억 원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싸게 5억에 팔았기 때문에 이 차익인 2억 원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추가로 더 매겨진다는 겁니다. 다행입니다. 10억짜리 집이 없네요. 정리를 해보면 10억짜리 부동산을 7억에 팔았다면 아버지가 양도세는 내더라도 딸이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냐 이런 말이죠. 이거 꼼꼼히 좀 알아둬야겠습니다. 이거 진짜 부동산 거래하고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하고 이럴 때 알아볼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무사한테 알아보시든지 변호사한테 알아보시든지 아니면
이걸 막 검색해서 본인이 습득하든지 알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다음 주제는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 바람 피운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이 남아있는 할아버지를 저희가 할머니를 저희가 죄송해요. 할머니를 저희가 부양해야 하나요? 입니다. 할머니를 부양해야 된다. 이것도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꽁트로 준비했어요. 네. 할머니 역할은 제가 합니다. 예, 손녀 역할은 장혜인 씨가 하고요. 이 사연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는 생전에 외도 문제로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고 결국 이혼까지 하셨거든요. 어쨌든 불편한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갔는데 뜻밖에도 할머니께서 저랑 엄마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겨주시는 겁니다. 아유 우리 손녀 예인아 얼른 아이고 할머니 보고 싶었지? 아유, 애미 너는 빨리 가서 문상객들 챙겨야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니, 할머니, 저희 엄마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엄마랑 아빠 이혼인 거 모르셨어요? 엄마는 이제 할머니의 며느리가 아니라고요. 아유 이제 애미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지? 야, 근데 말이다. 너희 아빠가 바람나서 데려온 그 여자 나를 시어머니 취급도 안 한다? 나한테 아줌마라고 해. 응? 아줌마라서 할머니를 안 하고 아줌마나 기분이 좋긴 했는데 그래도 기분 나빠. 내가 이 나이 먹고 서러워서. 아유 서러워서. 아이, 할머니 울지 말고 일단 진정하세요. 하긴 뭐 아빠가 바람 피운 게 할머니 탓도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기억하세요 할머니 아빠 장례 치르는 것까지만 도와드릴게요. 아유, 아셨죠? 그럴래? 아유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너희 아빠가 바람나서 이혼당한 건 친척들이 아무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건 조용히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응.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잠깐 뵙고 말 줄 알았던 할머니는 그날을 계기로 틈만 나면 저희 엄마를 며느리처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애미 어딨냐? 애미야! 할머니, 왜 또 저희 엄마 찾으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 너희 아버지 오촌 당숙의 딸이 있지? 알지 너? 그때 결혼식이 있어서 애미랑 갔다 오려고. 아니, 이제 며느리도 아닌데 우리 엄마가 거기 왜 가요, 할머니? 이게 다 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넌 나중에 결혼할 때 아빠 쪽 친척 식구들이 없이 썰렁하게 결혼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친가 쪽의 경조사도 부지런히 참석해야 돼. 아니, 할머니, 저희 그 친가 식구들 결혼식에 안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 그만 연락하세요, 그만. 싫은데? 싫은데? 그리고 난 너희 집 옆으로 이사도 갈 건데? 엄마 아빠가 이혼해도 손녀랑 할머니 인연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모녀는 결코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 알겠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면 친척들과의 인연도 끝일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계속 연락하실지 몰랐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연락을 그냥 다 끊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모녀는 진짜 할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할머니? 글쎄,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 3년 전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서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입니다. 이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는요, 내연녀 B씨와 재혼을 했는데요. 실망감이 컸던 딸은 아버지를 포함해서 친가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2년 뒤에 이 아버지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기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까요? 그래도 아버지 장례식장에는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가족들과의 상의 끝에 장례식에는 내연녀 B씨가 아닌 이 자녀들이 상주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요. A씨의 어머니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장례식장을 지킬 필요는 없었는데 이 자녀들을 챙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친가 식구들에게 얼굴을 비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이 예전 시어머니이자 A씨의 할머니와도 안부를 주고받았는데요. 문제는 그날 이후 이 할머니가 A씨의 어머니를 예전과 같이 며느리처럼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집안이 좀 복잡해져서 그렇긴 한데 내연녀 있지만 어쨌든 내 아들이 생전에 함께 있었던 며느리, 새며느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옛날 그 이혼한 며느리를 다시 계속 자꾸 부르는 찾는 거 아니에요? 첫 며느리.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사망한 A 씨의 아버지는요, 자신의 이혼 사실을 일가 친척들에게 알리지 안 않았다고 알렸구나. 합니다. 아무래도 이 자신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굳이 그 과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친척들이 모이는 행사나 결혼식이 있으면 이 새 며느리가 아닌 전 며느리를 데리고 갔었던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혼했잖아요. 그 남편의 외도가 있었고 굳이 뭐 예전 시어머니 말에 끌려다닐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딱 잘라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거절하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 A 씨의 어머니도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는요, A 씨 자매가 나중에 결혼하게 됐을 때 이 친가 친척들이 결혼식에 오게 하려면 너가 얼굴을 비치고 다녀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며느리를 불렀고요. 이 A 씨의 어머니도 자녀들을 걱정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전 시어머니의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손녀들에게 뭐 반찬이나 음식을 해놨으니까 놀러 오라면서 이 관계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예전처럼 사실 돌아가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손녀의 생각이 좀 달랐는데요. 이 아버지의 장례는 이 자녀로서 마지막 도리를 한 거지만 친가 식구들과 다시 연락하거나 할머니를 부양할 의사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을 생각해서 다시 이렇게 시가 식구들하고 왕래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계속 끌려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할머니 부양할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법적인 그 맞아. 며느리 B 씨 있잖아요. 어. 그분들과 친척들 만나는 행사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A 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현재 할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은 총 3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전 내연녀이자 현 며느리 B 씨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혼한 전 며느리, 세 번째가 손녀 A 씨입니다. 뭐 현재 현 며느리 B 씨는 시어머니 부양에서 뭐 아예 손을 뗀 그런 상황이고요. 그전 며느리가 이걸 다 도맡아 하고 있는데 3사람 중에 이제 할머니 부양에 가장 큰 의무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거 좀 궁금한데요. 투표 한번 해볼까요? 투표. 네.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 이게 손들어서 할게요. 네. 1번 현 며느리 B 씨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 현 며느리. 당연히 현 법적으로 며느리. 당연히 네. B 씨. 이혼했고. 2번 이혼한 전 며느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혼한 이건 전 며느리. 이건 아니에요. 아니. 이건 아니야. 3번 혈연 관계로 이어진 손녀 A 씨가 부양해. 손녀인가? 아니, 그래도 이제 손녀인가? 손녀가 해야죠. 아, 그래요? 아니 이거 무조건 우리 배웠잖아. 네. 부양이나 뭐 이렇게 상속이나 이런 거 무조건 피야. 무조건 피해야. 여기서 피 섞인 사람이 손녀밖에 더 있냐고. 그래. 그러네요. 그럼 손녀. 우리 좀 바꿉시다. 그래, 바꿔. 예, 손녀. 만장일치. 예, 손녀. 정답은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수능의 정답이 이제 시비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네. 이번 문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원래 정답은 네. 3번이 정답인데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1번도 답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괜히 바꿨네요. 그래, 일단 이번도 설명을 되고. 드릴게요. 네. 일단 부양의무라는 것은 직계 좀비속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손녀랑은 직계 좀비속 관계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손녀는 이제 부양의무자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혼한 전 며느리는 아예 인적 관계가 단절됩니다. 네. 이혼함과 동시에 시가와는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부양의무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며느리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네. 현재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별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사별한 경우에는 인적 관계는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이 다 부양하는 건 아니고 동거했을 경우에 부양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같이 살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만약에 따로 살았다, 그러면 부양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맞고 1번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속 문제는 어떻게 돼요? 손녀는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과연? 있습니다. 이게 그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원래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빠가 상속받고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럴 때는 만약에 아빠가 살아있었다라고 하면 할머니 재산 이렇게 피를 따라서 흘러서 내가 받았을 텐데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손녀가 상속을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대습상속 제도라고 하고 이렇게 아빠를 건너뛰고 받게 되는 손녀
내연녀를 대습 상속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이 사연에서도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이 손녀가 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할머니와 교류를 끊는다고 하면 이거 상속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원칙적으로 뭐 굳이 자주 찾아보거나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머니가 상속을 근거로 계속해서 연락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한다면 그 자체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할머니니까 아빠가 밉더라도 할머니와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할머니를 한 번쯤 찾아뵙는 것은 손녀로서의 어떤 도덕적인 그렇죠.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 자리에서 이제 퀘스천, 네.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래서 손녀는 할머니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인철 변호사님께서 부양의 의무가 전 내연녀이자 지금의 며느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이혼했던 이 손녀의 엄마는 이 상속분을 받지 못하더라도 전 내연녀이자 지금 현 며느리인 이 사람은 상속분을 갖는 거 아니에요, 이거? B 씨가. 네. 이제 기가 막힌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딸이 있는데 사위랑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았어. 툭하면 때리고 술 먹고 막 늦게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딸이 안타깝게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직 이혼이 안 됐죠. 네. 그렇게 되면 사위랑 인적 관계가 있는데 얼마나 사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위가 이 장인 장모 재산을 상속을 받아요. 네. 이게 대수 상속입니다. 네. 이제 기가 막히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가 맨날 바람을 펴. 굉장히 믿겠죠. 근데 아들이 화병 때문에 사망을 했어요. 네. 이혼을 안 했다. 그럼 며느리랑은 인적 관계가 남아 있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시부모 재산이 다 상속이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자, 이럴 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사위랑 며느리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네.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고 야 너도 빨리 새 출발해야지 새 출발해야지 재혼을 시키세요. 아, 좋은 사람 소개시킨다고 보내. 재혼을 시키는 순간 단절되기 때문에 상속이 안 됩니다. 재혼을 안 하고 얘네들이 끝까지 버티면 상속이 가니까 어떻게 해서든 재혼을 시켜야 된다. 자꾸 소개해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만나보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김밥 도시락에 맛있는 거 싸서 엄마가 주셨어요. 힘찬 걸음으로 세대 간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얼마 전 이재용 아나운서가 가족들과 아주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오. 모습이었는지 사진 한번 보시죠. 궁금해. 우리 대화 이겨라. 잘했다. 어이구, 어이구 잘한다. 야, 이건 타이어로 묶고 하는 거야. 예. 이재용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애프터. 끝나고 또 맛있는 거 짜장면 드세요. 먹어야지. 재밌었어요. 이거 언제 찍은 거? 얼마 전이죠? 예. 얼마 전에 아이 운동회 때 찍었는데, 역시 9월 말이었나? 예, 폐허 운동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1, 2, 3학년 때는 운동회가 없었어요. 맞아요. 4학년인데 첫 번째 운동회여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 저는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 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맞아. 원래 근데 추억이 운동회 있죠. 하이라이트는 네. 그 아빠들의 달리기 대회 개주 있잖아요. 예. 우리 이재명 MC께서도 어떻게 그거는 젊었을 때 얘기고. 이건 못하고. 그 아빠 개주 있잖아요. 그거 하면 꼭 다쳐요. 넘어지니까. 아이들이 1등 하는 걸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의욕이 너무 이대에 앞섰어. 부응하기 위해서 아빠들이 팍 달리다가 자기 힘에 못 이겨서 꼭 넘어지거든. 그렇지. 그날도 몇 분 넘어지셨어요. 안 아픈 척 툴툴 털고 일어났지만 전 속으로 야 저거 엄청 아플 텐데. 제가 큰애 때는 달렸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맞아. 이 마음 스텝하고 발 스텝이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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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운동 영상 보시면서 저도 지금 막 공 굴리기 했던 거, 줄다리기 했던 거, 생각나죠.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요즘은 애들 딱 그 운동이 열리잖아요. 머리 애들 막 이기고 지고 막 엄마들 신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누구 엄마가 연예인이더라. 아, 누구 아빠가 연예인이더라. 그러면 뭐 운동이고 나발이고 다 지금 그 사진 찍느라고 막 맞아요, 정신이 맞아요. 요새는 막 요게 이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연예인 엄마 아빠들도 운동회만 되면은 꼭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개그맨 유재석 씨나 박명수 씨 이 초등학교 자녀들의 이 운동회에 참석해서 줄다리기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뭐 유재석 씨는 평소 예능에서 했던 이 줄다리기 같은 대결이 할 때 이 도움이 됐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 가을 운동회 시즌이 돌아오면요, 유명인도 이제 일반 아빠 엄마가 돼서 이 아이들에게 열띤 응원을 하는 모습들 계속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예인 수림 씨도 운동회 같이 가신 적 저도 있으시죠? 열심히죠. 코로나 전에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가서 줄넘기를 엄마와 함께 뛰기 이런 거 있었거든요. 와, 같이 호흡 맞춰서 137개인가 와. 그 다음날 한 일주일을 한의원 다녔죠. 관절이 나와가지고 와 지금 의욕이 불타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요. 끝까지 막 호흡 맞춰 뛰려고 하는데 달리기는 못하겠네. 그건 좀 제가 할 수 있고. 애들과 같이 하는 거니까 잘해야죠. 또. 열정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 학교 제가 지금 숭실사회부대에 있는데 저희 학교도 지난주 월요일에 운동회를 했어요. 운동회를 했는데 저희는 다 성인 학습자들이니까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와. 뭐 치열합니다. 뭐 쓰러지고 자빠져도 막 달리고요. 재밌죠? 그런데 옛날 이제 애들 키우거나 그리고 저희가 한참 성장하는 시절에는 운동회장에 쫙 모여가지고 다 막 청군 이거라, 백군 이거라 막 그리고 옷도 하얀색 막 이렇게 파란색 맞아, 맞아. 나눠서 입고 막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요새는 이런 모습 보기가 애들 운동회 가보잖아요. 저는 최근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래도 운동회 하면 딱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네. 박 터트리기 기억. 아,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고 네. 박 터지기. 이어달리기도 굉장히 재밌었고. 이어달리기는 장애물. 백미지. 장애물 달리기 이런 네. 거. 줄다리기도 재밌었어. 네. 아우, 줄다리기. 그다음에 조금 더 규모가 크면 차전놀이 같은 거예요. 진짜 정말 옛날 분이시죠. 너무 옛날인데요. 사전놀이 아니 옛날. 이제 이거는 이마전. 초등학교 때 이런 때는 하기 좀 어려운데 네. 대학 때 대동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대동제 할 때 주로 민속놀이를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차전놀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끝에는 꼭 나가자 무서워. 그런 거 했었죠. 네. 이게 약간 세대마다 종목은 다른 것 같은데 이번에 라떼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약간 공감하는 게 똑같은 건 또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그때가 그리운 것 같은데 진짜 추억의 운동, 가을 운동회. 자, 그때를 소환해 주세요. 가을철을 맞아 전국의 국민학교들이 운동회를 갖고 보람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토한관, 그렇죠. 저거 꼭 박터트리기, 해야 돼요. 저 부모와 함께 하기도 하고. 요거는 꼭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세요. 저 아버지 봐봐. 할아버지. 쫓아가시는 엄마 달리기. 치마 입고도 뛰어. 아이고 엄마 달리기. 아이고 넘어졌죠. 저렇게 넘어져요. 큰일 나. 이야. 1등은 꼭 손 올리고 들어와. 줄다리기. 맞아요. 이야. 양복 입고 하시는 거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저기 요령이 있는데 영차 하면 차 해요. 요게 이어달리기야. 옛날엔 어. 소고 들고 막 했었어요. 그렇지, 이거 차전놀이. 이건 규모 큰 건데. 이런 거. 그렇죠, 울고. 정말 벗어가지고. 이야. 아이, 즐겁게. 도시락 먹던 재미도 진짜 네. 좋은데. 아, 푸른 하늘에 망긋기가 펄럭이는 가을 운동회. 학생들한테는 정말 즐겁고 조그만 마을에서는 저게 진짜 지역 잔치예요. 그렇죠. 완전 축제죠. 근데 저는 그 영상 보면서 딱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도장을 이렇게 찍어줬어요. 네. 달리기에서. 3등까지 찍어줘. 3등. 맞아. 1등, 2등, 3등. 3등. 그 도장이 혹시 1등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 전 달리기는 잘했어요. 저는 있어요. 그래요? 저는 뭐 옛날에 체력장 할 때도 친구 것까지 막 달려주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은 이래도 옛날에 나름 물찬 제비였습니다. 네.
운동회 하면 가장 하이라이트 종목은 뭐였을까요? 아, 역시 하이라이트는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 그렇죠. 맞아요. 극강의 이어달리기. 저도 옛날에 개주 선수, 옛날에 정말 개주라고 많이 불렀죠. 개주였죠. 불렀었는데 옛날에 그 이제 개주라는 말이 일본식 발음이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식 이어달리기. 표현이라서 이어달리기로 요즘 바꿨는데 그거 하다 보면 늘 중간에 발생하는 일이죠. 바통을 떨어뜨려. 맞아요. 그런 거 막 애들 막 속상해가지고 막 급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바통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마지막까지 누가 이기느냐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기지만 나중에 막 대역전 드라마가 막 벌어지면 그때 막 온 운동장이 막 들썩들썩하고 막 난리가 나게 되는데 너무 멋있어. 그때 우리가 다 막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옛날에 군대 느낌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청팀, 청팀, 백팀. 이게 저는 이제 가족오락관에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청팀, 백팀 이렇게 지금은 팀을 부르는 이름도 좀 많이 달라져서 지금 이제 세대가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청팀, 백팀으로 기억하면 MZ세대 그리고 청군, 백군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산업화 세대로 쭉 위로 올라갑니다. 네. 아니, 그리고 어머니들이 달리는 거 아까 모습 보니까 네. 엄청 치열하던데 이 아이들보다 약간 승부욕이 더 아유, 엄청나시는 것 같아요. 그날만 되면은 그렇게 달리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고 있다. 그렇죠. 부모들 달리기 할 때 보면 왕년에 육상 선수였던 엄마들 실력 발휘하는 그런 네. 날이에요. 그렇죠. 네. 엄마들은 스피드였다면 아빠들은 힘이야. 쌀포대 들고 오래 버티기. 네. 그다음에 줄다리기. 이런 거 보면 아빠들 진짜 되도록 힘 대결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근데 아까 공굴리기 나왔는데 그건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그럼요. 근데 아이들 행사인데도 엄마 아빠 친척들이 달려야 됐기 때문에 온 가족이 총출동하는 건 맞아요. 당시 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지 못한다 그러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대신해서 뛰는 거예요. 공굴리기 할 때 보니까 공은 먼저 갈 거 할아버지 뒤에 뛰어가고 있잖아.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볼거리죠. 예인 씨는 지금 본인이 참석한 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아니, 어머니 제가 아버지가 참여한 거.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조카 운동회에 다녀왔어요. 조카 운동회. 네, 이모가 가서 막 대신하고. 응원하고 요즘은 제가 놀란 게 그 댄스 배틀을 시키더라고요. 그러게. 엄마들끼리 나와서 있어요. 네, 있어요. 막 춤추면서 막 엄마들한테 춤을 시켜. 엄마들 네, 엄마 아빠들한테 춤을 시켜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조건 막춤이죠. 네, 맞죠. 막춤이죠. 재밌던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민중 기자도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예, 아니 저는 없으니까 아직 아이가 가진 않아요. 없으니까. 예, 아직 가본 적은 없는데 저 옛날에 저는 생각해 보면 그 돗자리에서 엄마 김밥 점심시간에 그렇지. 막 신나게 논 다음에 네, 이제 맞아요, 딱 맞아요. 깔아놓으면 어머니가 음식들 네. 다 차려놓으면 그거 막 쥐어 먹고 다시 나갔다가 들어가서 또 다시 먹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 많이 납니다. 네. 근데 저는 영상 보면서 제가 MZ세대라는 걸 느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차전놀이. 네, 네. 저는 그 차전놀이 한 기억은 없거든요. 그 차전놀이는 안동 지방에서 아마 요즘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조그만 소도시에서 양쪽으로 나눠서 마을 대 마을 싸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왜 위에 올라간 아이가 뭐 이렇게 해서 지는 데서는 아이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 야, 지금 나오네요. 뭐야, 저 이거? 모습인데. 야. 예, 보통 위에 올라타는 한 명이 정교 회장이나 부회장. 뭐 제일 가벼운 애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맞아요. 아마 정교 회장이나 부회장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예. 동서로 편을 날라서 수백 명의 제대로 하는 건 장정들이 동체를 밀어붙여서 상대를 땅에 닿게 해서 승패를 겨루는 방식인데요. 마을과 마을이 싸울 때 그럼, 동부 이겨라 서부 이겨라 하면서 그렇게 했죠. 저기 협동을 요하는 네. 거예요. 안동 차전놀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이게 아이들이 하기엔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거보다 더 약간 뭐 서커스 같이 이런 게임도 있었다면서요? 아, 있었죠. 옛날에는 마스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마스 게임. 매스 게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이게 사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아시안 게임 올림픽 있을 때 막 이렇게 다 같이 종이 들고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멋진 모양을 내는 거. 맞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마스 게임이라고도 불렀는데 그거 말고 이를테면 약간 아크로바틱 같은 건데 왜 대여섯 명 정도가 막 위로 인간 탑 쌓아가지고 막 다채로운 모양 막 만들고 막 그런 거 기억나시죠? 있어요, 있어요. 그 위에 딱 잘못 올라가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네. 거 이제 기억하실 텐데 맞아. 이거 할 때 지금의 아이들 못지않은 칼군무 1번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할 때 어떤 애들이 막 덤블링을 해요.
어떤 애는 막 물고 나면 막 서기 막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난이도 장난 아니고요. 근데 이거 하려면 평범한 애들이 그냥 되겠습니까? 한 달 넘게 연습하고요. 그리고 이거 할 때 혹시 이제 내가 애들이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뭐 불만을 표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약간 다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90년대 후반에는 사라지고 이제 사라졌구나. 없어진. 혹시 또 마스게임 나 옛날에 한 적이 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많이 드셨을 저도 거예요. 옛날에 꼭 그게 위로 좀 올라가고 싶은데 덩치가 크면 맨 밑에 깔아. 바닥에 살아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힘들어가지고. 맨 아래에서. 그래서 저는 운동회가 참 좋았던 게 오전에 이제 끝나면 부모님이랑 같이 운동장에서 도시락 먹었었잖아요. 아, 진짜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점심시간쯤 되면 휘슬 불어. 이러면 전부 다 어느 순간 어디서 갖고 왔는지 돗자리 한 평 남짓한 돗자리 노란색 돗자리가 있어요. 네. 그걸 다 깔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보온 도시락 뭐 김밥은 기본이고 밥 반찬들 쫙 깔아놓거든요. 그럼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네. 그때는 잔디 같은 들어가면 교감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네. 그 운동회 때만큼은 잔디 위에도 맞아. 올라가서 맞아. 그냥 다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도시락 못 사온 애들도 같이 그냥 먹는 거야. 동네 맞아요. 잔치다 보니까 너무 신났죠. 그리고 부모님, 친척들 뭐 다 오잖아요. 네. 그리고 조그만 마을에서는 동네 어르신들 모여서 한쪽에서 술판을 벌려. 애들 운동회. 한쪽에서 술. 아, 진짜. 그리고 이날 또 운동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밥 먹고 나서 오후쯤인가 약간 이 율동 같은 것도 하면서 공연 같은 것도 맞아요. 하고 그랬었잖아요. 있죠. 일명 그게 운동회 또 하나의 꽃이었죠. 그래서 왜 1, 2학년 애들은 주로 꼭두가시 좀 맞아. 뭐 이렇게 해서 딴딴따다단 이걸 했는데 아우 지금 나오네요. 탈춤. 네, 탈춤도 탈춤도 있었고, 있었죠. 또 소금. 요거 하더라, 요거는. 요게 지금 꼭두가시. 요거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또 옛날에 그냥 부채춤 많이 했었어요. 네. 부채춤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저학년 애들은 꼭두가시 춤 추고 좀 고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속옷춤 추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이때는 지금 엄마들이 안 보이죠. 다 들어와가지고 애한테 우리 애 잘한다고 꼭두가시 춤 오른쪽으로 보고 왼쪽으로 보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아빠들 나와가지고 옆에서 또 이 사진 찍고 좀 추억 돋는 저희 애들도 많이 찍어놨습니다. 찍어놨는데 아니 예전엔 또 가장 행렬이라는 거 하지 않았어요? 많이 있었어요. 약간 야릇한 복장 맞아, 해가지고 각설이도 있었고 뭐 이상한 공주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운동회 열리면 학교 문은 그냥 활짝 열려 있어. 보통 수업한다면 문을 닫잖아요. 운동회 때만큼은 다 열어놓고 있는 거지. 그 밖에서는 뭐 얼음 과자 팔고 있고 뭐 이런 그런 거 불량식품도 막 팔고 막 이러잖아요. 냉차 이런 거 팔았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 다 와서 구경하라 이거예요. 운동회 때만큼은. 그리고 또 운동회 하면 그 동네 요쪽 구석에 솥단지 걸었잖아. 그래서 거기다 막 이렇게 음식하고 동별로 모여가지고 그거 너무 옛날 아니에요? 너무 옛날인데요? 너무 옛날이에요? 네. 많이 옛날이긴 나 어렸을 때 했는데 솥단지는 안 거. 시골에서 또 막 저 어르신들 쭉 네. 이렇게 그 술 자시던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 다 오세요 하는 게 있어. 업무잔치 같은 그럼 그거 하면은 그 앞에서 태권도 이렇게 딱 시범 보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쫙 나가가지고 큰 설 쫙 올리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와,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 진짜 운동회가 마을 축제였죠, 마을 축제. 저랑 이재용 아나운서랑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학생들은 네. 코로나 때문에 뭐 3, 4년 만에 운동회가 처음 열렸다고 하는데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제가 운동회 저희 애들 어렸을 때 운동회를 가보니까 옛날 같으면 뭐 3학년 달리기 쫙 보여주고 무슨 공연 쫙 보여주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너무 정신없이 해. 1학년들 막 달리기 하고 있으면 2학년들은 뭐 공 던지기 하고 있고 3학년들은 다른 거 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동시에 빨리빨리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전에 뭔가를 빨리 진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동시에 뭔가를 보고 응원하고 이런 게 없고 반별로 그냥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회 앞두고 정교석이 동작을 맞춰서 뭐 꼭두가시 뭐 그 부채춤 이런 거 연습하는 것들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막 이렇게 아이돌 가수들의 그 댄스 있잖아요. 네. 위 아래 위 이거 너무 옛날인가? 뭐 아무튼 막 그런 노래 맞춰가지고 막 댄스 보여주는 그런 공연도 하기도 하고 달라진 건 학부모들의 행사 진행에 나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마련한 인생 뭐 내 컷
뭐 즉석 사진과 얼굴에 스티커 뭐 이렇게 붙여주는 페이스 타투 이런 부스가 또 등장했어요. 애들 다 얼굴 그려주고 있고 붙이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선생님들도 학생 인솔과 안전관리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뭐 기획과 진행을 맡아줄 대행업체를 많이들 불러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가 와서 행사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가장 그 많이 달라진 게 밥 먹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고 그쵸, 바로 맞아. 가지 거기서 뭐 도시락 싸와가지고 뭐 동네 잔치처럼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요새 밥을 안 먹어요? 밥 안 먹고 여기 딱딱 오전에 진행 탁탁탁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 그리고 각자 알아서 먹고. 그런 데도 있고 급식한다고 밥은 먹고 그래서 오는 급식에서 경우도 먹는 있고 경우도 하는데 있고. 그게 네. 그럴 것도 한 게 일단 운동장이 옛날처럼 넓지 않아요. 옛날에는 풀 깎으면 싹 다 운동장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옛날엔 애들이 바글바글한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희 어렸을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운동회 할 때는 뭐 오전반, 오후반이고 싹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운동장 넓이를 생각해보면 지금 운동장은 과거에 한 3분의 2 정도? 그것도 안 되는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냥 건물에다가 정말 조그만 체육관 정도 하나 있는 그렇죠. 이런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 운동장도 좀 줄어들었고 또 한때는 우리가 또 미세먼지 그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흙 가르면은 또 미세먼지 나온다 그래가지고 무슨 우레탄인지 뭔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뭘 까는 것도 깔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운동장에서 안 하고 비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행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체육관에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체육관에서 하는 체육관이 뭐 넓어야 얼마나 넓겠어요. 더군다나 왜 중간에 뛰는 데 있고 위로 이제 층층이 계단이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다 같이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안전사고. 그렇죠. 혹시 애들이 다칠까봐 또 부모들 달리다가 또 얼마나 얼굴 많이 밀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운동회의 규모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옛날에는 운동회였는데 요즘은 학교 체육 아니면 학년 체육 아니면 소체육대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뛰었던 것이 아까 우리 박수림 씨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 MC가 등장하고 하면서 일종의 약간 레크레이션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많이 좀 줄어들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고 그냥 동네 사람 맞아. 다 오고 그다음에 뭐 통닭도 시켜 먹고 그리고 같이 뛰면서 응원하고 저는 이랬던 시절이 전 더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고. 그리고 아니 그 상품 같은 거 있었잖아요. 달리기 있어요. 1등하면 공책 주죠. 공책이어도 공책 3권. 맞아, 근데 공책 2등은 받았어요. 2권. 요즘도 주던데 연필. 공책 주고 연필 연필도 주고. 주고. 그런 난 우리 전체적으로 거기도 다 주지 보니까 않아요. 그렇게. 근데 그게 그리고 고맙지가 않아. 너무 흔하니까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열심히 막 죽어라 뛰고 이런 게 덜한 거. 맞아요. 좀 아쉽. 그리고 요즘에는 그 예전에는 왜 천군 몇 점, 백군 몇 점, 와. 했었어. 근데 요즘은 그거 없어. 그래요? 마지막에 성적은 공개 안 해. 다 같이 그냥 즐기는 차원이지. 무슨 누가 재미야. 이기고 누가 지고 이런 게 없더라고. 막 이기고 막 그러면 지네들 막 울고 또 그 재미가 쏠쏠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또 달라진 부분이 요즘은 전교생이 참여하는 경우도 없고요. 뭐 있긴 있겠지만 네네. 그리고 학년별로 운동회를 하는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합니다. 있어요. 우리 애 학교는 전교생이 막 하던데.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 못 했잖아요. 4학년인데 지금서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애가 설레가지고 아유, 얼마나 좋아. 전날 막 잠을 못 자고. 진짜 그래. 그 당시는 1등 하잖아. 성팀이 이겼어. 그러면 네. 성팀 그 머리띠를 밤 새도록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자. 그냥. 아니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얘는 그쵸? 걔네 학년 응원단장이었는데 응원단 뭘 할까 막 이거 막 구사하고 지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막 응원 막 짜. 그럼요. 너무 옛날에 저희 337 박수 많이 했어요.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짝. 그거 있잖아요. 또 노래. 그 따르릉 전화 왔어요. 성팀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건 거짓말. 100팀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그런 거 하더라고. 야, 아니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추억에 지금 탁 네. 빠져들었는데 네. 그러면 그 시절 운동회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5글자로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그러죠. 나에게 운동회란 네. 땡땡땡땡땡이다. 이효석 교수님. 저는 그날은 1등. 그날 누구이나 1등이야. 운동을 잘하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그날은 냅다 달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너무 잘하셨구나. 네. 이민준 기자. 저도 비슷한데요. 약간 내가 주인공. 오늘 밤 약간 주인공은 네. 나야 나. 되게 좋아했고 막 뛰는 거 좋아하니까 잘하니까. 계속 뭐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계속 출전 네. 선수 나오라고 하니까 계속 나갔던 그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으쌰라 으쌰. 아, 그냥 애도 어른도 다 으쌰라 으쌰 하고 너무 네. 신나는 날이잖아요. 네. 동네 잔칫날이죠, 뭐. 어. 예. 저에게 운동회란 현재 진행형. 뭐야 이거 라떼는 말이야. 노래 제목이 뭐야? 나는 추억이 아니에요. 내년에도 운동회 갈 거고요. 그러네요. 내후년에도 운동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맞아, 그러네. 현재 진행형. 네. 저는 뭐 행복한 일탈. 행복한 일탈. 운동회 하는 네. 그날 하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네. 즐거웠던 기억입니다. 네. 오늘 즐거웠던 기억, 운동회를 떠올려 봅니다. 라떼는 마리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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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푸드뱅크라는 페스티벌이 지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푸드뱅크는 기업과 개인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물적 나눔 시스템인데요.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증가한 노숙인과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해 시작돼 우리나라 저소득 소외계층의 결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푸드뱅크는 기부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 8곳을 선정해 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각 기업의 임직원들도 자원봉사자로 나서 직접 제작한 식품 및 생활용품 나눔 꾸러미를 기부하며 훈훈함을 더했는데요.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결식 없는 사회, 더욱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요즘에는 아침에 쌀쌀하니까 진짜 따라랑 한 다음에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날이 제법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눈뜨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모두 월요일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